이번엔 연산군 수와 그 다음 한 글자가 있습니다. 이화여대 총동문회가 예고했던 대로 어제 오후 2대에서 김준혁 민주당 경기도 수원시 지역구 후보의 성상납 막말 발언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화여대 졸업생, 재학생 수백 명이 모여서 김준혁 후보를 규탄하면서 후보직 사퇴를 촉구를 했는데요. 현장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김준혁 후보의 발언은 이화의 역사를 폄하했을 뿐 아니라 재학생과 동창생 모두에게 극심한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동시에 이 나라 여성 전체에 대한 성차별적 혐오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김준혁 후보가 성평등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없음을 인정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화동창은 김준혁 후보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강력히 요구하며 후보직 사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화의 역사를 함부로 모욕하고 폄하한 김준혁 후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화 26만 동창의 명예를 훼손한 김준혁 후보를 규탄한다. 김준혁 의원을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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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혁 의원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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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백무 국장님, 이제 저것은 어제 이화여대 교정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그런데 이 시위 집회를 주도하는 집행부가 다 검은 옷을 입고 나왔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이제 상복이라는 개념이죠. 네. 그거는 바로 그 김준혁 후보의 사퇴. 네. 이걸 이제 의미하는 거고요. 네. 사실 이화여대 동문들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날벼락 같은 발언이에요. 네. 이게 누가 그냥 어느 장소에서 단순하게 다른 말을 하다가 실수로 얘기를 했다면 뭐 사과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얘기지만 네. 지금 김준혁 후보의 경우에는 이게 단순 실수가 아니고 본인이 뭐 계속해서 고집하고 뭐 증언이나 논문이나 뭐 이런 데에서 인용한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네. 실제 증언도 없고 논문에도 살펴봤더니 그 사람이 얘기했던 논문에도 살펴봤더니 그런 표현은 없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뭐 만들어낸 그 어떤 거짓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이화여대 동문들로서는 참을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그 저런 사퇴 촉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 네. 이게 그 지금 뭐 한두 번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지금 나올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 남은 그 10일까지의 본투표 과정에서 가장 큰 이슈, 양문석 후보와 함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분노의 표시. 그것이 이제 검은 상복처럼 지도부가 검은 옷을 입고 나왔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박성민 의원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시위 집회가 어제는 이화여대에서 있었지만 이제 오늘은 가령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김준혁 후보 사무실 앞으로 간다든지 또 그 뒤에는 뭐 민주당 당사까지 갈지는 저희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런 모습 보면은 박 의원께서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제 김준혁 후보가 이제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그것으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네. 결국에 저렇게 이제 당사자들이 나서서 굉장히 좀 비판을 하고 이화여대 동문들이 이제 집단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분들을 직접 만나서 뭐 만나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나려고 하고 만나서 최대한 진정성 어린 사과를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선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사실은 SNS상의 입장문만으로는 좀 불충분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저런 움직임들을 보면서 좀 김준혁 후보가 조금 더 진정성 있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나 잘못된 발언을 했고 사실은 그 발언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발언들이었단 말이죠. 네. 이대생들에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좀 책임을 통감한다면 저는 좀 직접 만나는 그런 좀 움직임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사실은 잠시 꺼냈습니다만 김준혁 후보가 이화여대를 찾아간다든지 또는 총동창회를 찾아간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겠느냐 했는데 뭐 오늘이라도 그런 움직임이 있을까요?
뭐 후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데 네. 저는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네. 사전투표 시작됐으니까 사실상 뭐 선거가 끝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남은 시간들이 있고 이 이화여대 동문들의 분노가 상당하다라는 점을 전략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본인이 너무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 뛰고 있는 민주당의 후보들까지도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나서서 직접 이 상황들을 진화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상황이 타개되기가 좀 어렵다. 그런 면에서 저는 직접 만나는 그 제스처를 적극적으로 취할 때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김준혁 후보 사무실 본인 뭐 어떤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이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내일부터는 이제 주말 휴일이 되는 건데요. 뭐 움직이려면 오늘 이제 지나면은 상대편도 이제 그 사무실을 비워놓을 테니까 어떻게 될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기자, 그나저나 김준혁 후보는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어제 유세 현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왔고 어제 또 SNS에 뭐라고 올렸냐면 이 수원장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면서 결과에 절대 안주하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이 승리를 위해 더 열심히 발로 뛰겠다고 했습니다. 여론조사는 본인에게 우세하게 나온 모양이죠? 예, 맞습니다. 네, 본인은 49.5%가 나왔고 이수정 후보는 42.5%로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 좀 앞선 조사 결과였는데 네. 이 사실상 후보 사퇴를 거부한 걸로 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저녁 7시쯤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알릴레오에 출연한 이 영상까지 공유를 했는데 이 영상은 이 지난달 20일에 녹화했다고 이제 밝히기는 했지만 이 40분 동안 이 정조대왕에 대한 본인의 책을 자세히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정조대왕에 대한 책을 소개했다. 이제 이런 대목은 또 유권자들께서 떠올리시기에 이제 이재명 대표를 정조대왕에 비유했던 뭐 그런 사례도 또 함께 이제 거론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화여대생 성상납 뭐 이 논란이 지금 엄청 전국적으로 뜨거워진 마당에 또 저런 영상을 이제 올려놨다. 이렇게 현재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최병천 원장님 이를테면 말이죠. 우리가 사과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대부분 뭐 여야를 할 것 없이 이런 일에 휘말리면은 정치인들이 첫 번째 택하는 것이 페이스북이나 뭐 이 SNS를 이제 선택할 때가 많아요. 예, 그게 뭐 굳어진 관례처럼 되어 있는데 직접 좀 몸이 움직이거나 마이크 앞에 서거나 이런 게 낫지 않겠어요? 두 가지를 비교하면 그것이 압도적으로 낫다고 봐야죠. 네. 그런데 이제 김준혁 후보의 사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결될지 자체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건이 너무 많아요. 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금토 일월화수 네. 그래서 한 선거 운동이 한 이제 5일 정도 남아 있는데요. 네. 어쩌면 이화여대만 사과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네. 뭐 고종 관련된 무슨 뭐 저기도 그 사과해야 되고 사과를 여기저기 되게 많이 해야 돼가지고 네. 이게 약간 사고로 해결될 수 있을지 자체가 좀 모르고 네. 정치권에는 어떤 게 있냐면 아마도 한국 선거 역사나 정치 역사에서 막말로 타격을 가장 많이 받던 사례를 하나를 꼽으라면 2012년 총선에 있었던 김용민 후보의 막말이에요. 정말 네. 입에 담기도 뭐할 정도의 제가 아무튼 들어본 모든 막말을 통틀어서 가장 그 심한 막말이었는데 네. 그래서 정치권에는 그거에 대한 학습 효과를 일정 정도 가지고 있어요. 네. 최근에 공천 국면이 되기 전까지 뭐 정봉주 후보 등등 내지는 이제 뭐 우리 도태우 후보라든가 장해찬 후보 등등 포함해서 네. 양당이 비교적 3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컷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은 이게 막말을 좀 관리하나 보다. 양당 지도부가. 근데 지금 김준혁 후보는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이거에 대해서 좀 소극적 반응, 사퇴를 공고하긴 했지만 이것이 점점 커지면 뭔가 좀 이대로 갈 건지 좀 민주당 지도부가 좀 더 지금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은 지금 이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누차 출연진들께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그러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무대응이 대응이다. 뭐 이런 전략마저 엿보입니다. 이화여대 총동창회는 오늘까지 김준혁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온오프라인에서 서명 운동도 한다고 합니다. 다른 쪽에서는 김 후보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김준혁 후보와 김 후보를 옹호한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내에서 2대 출신 김정재 의원도 고발인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자, 양 기자님, 네. 이런 행동들이 민주당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김준혁 후보 어떤 압박이 될까요? 일단 적어도 김준혁 후보 본인에게는 거의 압박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 정말요? 네, 일단 형사고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거 당일까지 현실적으로 뭐 소환조사라든지 조사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네. 검찰이 그 안에는 사실 시간도 부족하고 네. 움직이질 않죠. 그러니까 이건 뭐 변수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지금 가장 가깝게 올린 그 페이스북 글이 뭐 그런 내용 아닙니까?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낮은 자세로. 네. 결과가 마치 선거 결과가 이미 나온 것처럼 네. 또 오차 범위 이내인데도 뭐 상대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이 앞서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시간만 보내면 된다. 네. 아마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사실 이제 평론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동안은 그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막말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리를 했는데 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왜인지 아마도 이제 더 이상 후보 교체 가능성이나 그런 게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상대편에 또 국민의힘 후보가 네. 굉장히 또 유명 후보이고 그런 점도 고려를 한 것 같은데 더 이상 대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바로서는 일단 선거 때까지만 버텨보자 그런 전략으로 일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시간만 보내면 된다라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 주셨는데 오늘 내일이 금요일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요일이고요. 다음 주로 넘어가면 월요일, 화요일, 평일은 이틀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그날 밤 12시가 되면은 이런 이야기 할 수 없는 투표 당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가령 월요일, 화요일만 참으면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점까지 짚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화여대 출신 여성 의원이 고발인에 이제 같이 이름을 올렸다 하는데 야당 쪽에도 이화여대 출신 여성 정치인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 서영교 의원처럼 이제 어떤 규탄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유권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어떤 반응이 없다, 소극적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자, 박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근데 뭐 어쨌든 지금 서영교 최고위원께서 정말 분노할 일이다라고 입장을 내셨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매우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시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최고위원으로서의 대응을 내부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당에서 뭐 김준혁 후보가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은 분명히 다 공유가 되고 있고 사실은 당에서 이 김준혁 후보에게 사과를 권고했던 일도 그만큼 이 사안의 중대성을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사과를 하라라고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제 본인도 이제 사과를 했지만 그것이 제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김준혁 후보가 한 번 더 저는 사과를 진정성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저 검사 출신, 이제 이분은 조국 혁신당에서 조국 대표만큼이나 상징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 그분도 이화여대를 나왔다고 돼 있어요. 그분은 어떤 반응을 좀 보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뭐 제가 이제 다른 당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가 아니 좀 그러니까 평론가로서 좀 애매한데요.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아니 뭐 할 수 있죠. 네. 근데 그게 뭐 이화여대에 국한될 것이냐, 뭐 네. 그 부분은 제가 좀 의문이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이화여대 출신 정치인들이 이야기를 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사안이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방금 우리가 짚었듯이 뭐 서영교 최고위원이나 아마 다른 이화여대 출신의 정치인들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분명히 문제 제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네. 뭐 제가 박은정 후보가 입장을 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부분까지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말씀 중에 이게 꼭 이화여대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이 대목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태가 정말 말 그대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동문들은 김 후보에게 사퇴로 사죄하라. 그리고 이제 후보직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있는 건데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총선 본투표 여기에 영향이 크지 않을 거라고 보는 모양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맞받았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경기도 판세에 대해서 21대 수준이 유지가 될 것이다 하셨는데 김준혁 후보와 양문석 후보의 여파를 어떻게 보시는지도. 현재 저희들 분석으로는 경기도에 최근 들어서 한 며칠 사이에 큰 변화는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흐름이 경기도는 유지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병도라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관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기도의 판세에 별다른 영향이 없더라. 그러니까 김준혁이든
양문석이든 그대로 밀어붙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오만을 그냥 두고 보실 겁니까? 자, 최 국장님, 한병도 전략본부장 하면은 전체적인 판세 분석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주요 당직자 중에 한 사람일 텐데요. 네, 그런데 뭐 큰 변화는 감지되고 있지 않다 했고 한동훈 위원장은 오만하다 이랬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한병도 위원장이 얘기한 거는 아마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지금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 사실 큰 변화라는 것은 여론이 이제 이 양문석 후보나 김준혁 후보 이 사건이 그 번져 나갈 때 그 지역은 물론이고 네. 경기도가 뭐 지역구가 굉장히 많으니까 네. 그 인근 지역에도 영향을 받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인데 네. 그 영향을 받았다고 할 만한 정도의 흐름이 지금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네. 저는 아마 그게 첫 번째로 이 사람들에 대한 공천 취소를 하지 않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다른 이유도 물론 있지만 네. 그런 걸 보면 자 그러면 과연 정말 한병도 위원장 말대로 영향이 없을까? 근데 이제 그게 여론조사가 아닌 다른 지표들도 있거든요. 네. 뭐 구글 트렌드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미 저는 양문석, 이 김준혁 후보의 이 이슈는요. 전국 이슈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기도 이외의 지역에서도 지금 찾아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게 통계 수치로 나와 있어요. 네. 자, 그 정도가 된다면 이게 전국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그러나 한병도 위원장 말대로 경기도에서 뭐 갑자기 뭐가 출렁거렸다든가 뭐 그거는 아니더라도 전국적으로 조금씩 영향을 미치면 그것이 결국 민주당 어떤 전체의 실적에 그 영향을 주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제 판단하고 지금 이재명 지도부하고 판단이 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말씀드리는 도중에 이재명 대표의 지금 실시간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대전에 있는 중구에서 사전 투표장에 지금 나온 모습인데 지금 관계자들하고 또는 지지자들하고 악수 인사를 나누면서 담소가 오가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저기서 계속 이제 투표장으로 다가가면서 인사를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 주변에 부인 김혜경 여사의 모습은 일단 지금 카메라에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서서히 투표장으로 다가가고 있는 모습. 저희 대화 중에도 저 실시간 영상은 여러분께 계속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근데 저기는 카이스트하고는 거리가 좀 꽤 먼 곳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카이스트 부근이라고 했는데 네. 그건 아닌 것으로 보이네요. 네. 그런데 아무튼 카이스트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사전 투표를 한다. 저희가 그렇게 정확하게 고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도 말이 나왔습니다만 R&D 예산과 관련된 그런 여론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뭐 그런 사전 투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최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연인지 아니면 뭐 필연인지 저는 판단이 안 섭니다만 경기도 남부 쪽에 이제 그곳에서 이번에 어떤 뭐 막말이라든지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터져 나왔어요. 공영훈 후보는 경기도 화성시 을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안산 갑에서 이제 양문석 후보 그리고 또 수원시 정에서 막말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이런 판세 분석을 아마 어느 곳보다도 민주당 싱크탱크에서 지금 면밀하게 하고 있을 텐데 거기 그곳에서의 판단은 뭘까요? 지금 민주당 지도부의 판단 관련돼서 보면요. 네. 공천 이전과 이유가 좀 다른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네. 공천 이전일 때는 어떤 한 후보의 이슈가 전국적 이슈의 성격을 곧바로 갖게 돼요. 네. 우리 뭐 그 도태우 후보라든가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도 전국적 이슈였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 전국적 이슈였는데 공천이 정해지면 전체 지역구가 254개이기 때문에 네. 우리 동네 출마한 후보가 누군지도 파악하는 것도 뭐 자료가 한 더미인데 네. 이게 남의 동네 후보까지 신경 쓰는 유권자가 아주 많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지도부가 대응하는 게 자체 이슈를 키워주는 측면이 있는 것 자체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무조건 조기에 개입하기보다는 약간 반박자 늦게 개입을 한다 그럴까요? 네. 그런 점에서 일리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다만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네. 이게 처음에는 그냥 동네 이슈에 국한된 어떤 우리 동네 후보의 약간 막말 이슈로 국한될 수 있지만 네. 사안이 점점점 커지면 전국적 이슈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네. 그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 김용민 후보 사례가 딱 그런 경우였거든요. 네.
김용민 후보도 결국은 떨어졌고 예. 민주당이 엄청 센 지역구였거든요. 네. 김용민 후보도 떨어지고 그때 당시 나왔던 표현들은 민주당이 김용민 후보에 대응을 못해서 20, 30석은 날아갔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평가였어요. 예. 그런데 지금 김준혁 후보 이슈도 점점점 여러 가지 정황상 커질 개연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당 지도부가 사퇴를 권고한 것도 양문석 후보 건보다 김준혁 후보 건이 파급력이 더 크다라는 판단을 했다고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양문석 후보는 후보 차원에서 대응하고 여기서는 대응을 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당 지도부가 고민이 많을 거고 일정 시점이 되면 당 지도부가 지금과 다른 더 적극적인 조짐도 나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안이 커지고 이게 전국적 이슈가 돼서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총선 판도에 어떤 새로운 거꾸로 부는 역풍을 일으킬 경우에는 아마 당 지도부가 긴급하게 어떤 대처를 새롭게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그 선거의 향배를 가늠하는 거에 첫 번째가 물론 여론조사죠. 그런데 또 다른 게 하나 있는데 바로 빅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크게 정확한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인상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제 SNS와 인터넷에 어떤 특정 후보의 이름이 긍정적인 차원에서 부정적인 차원에서 얼마나 거론되는가를 보는 이제 그런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보도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를 보면은 지금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 새 후보들 김준혁, 양문석, 공영훈 이제 이런 후보들의 이름이 경기도 남부에서 주로 거론되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도 멀리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 더 많이 거론되고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준혁 후보 정말 막말 어디서 끝날까요? 고종 황제에 이어서 이번에는 연산군 얘기가 갑자기 나오고 그때 그 기록이 또 나와 있습니다. 녹취가 있습니다. 특히 입에 담기도 거북한 성적 표현을 서슴없이 썼습니다.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술 먹고 놀고 파티하고 연산 시절에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많이 썼어요. 연산실록에 나옵니다. 연산군 일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산군이 고위 관료들 부부들을 갖다 불러갖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시키고 그리고 고관대작의 부인들을 수시로 불러서 생각을 하죠. 자기 남편 승진시키려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죠? 유교국가잖아요. 이것이 현재 모습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여튼 뭐 윤석열이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유사하죠. 유사하죠. 김준혁이란 분이 또 이상한 말 한 게 나왔습니다. 제 입이 더러워지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다 그것만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면 국회를 갈 일이 아닙니다. 그분은 치료받아야 합니다. 머릿속에 그것만 차 있는 사람이다. 치료를 받아야 된다. 최국장님, 이제 저런 말이 공감하는 바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아니 왜 그러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순 실언이라면 뭐 사과하거나 사죄하고 넘어갈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나 이거는 단순 실언이 아니고 본인이 거의 소신처럼 가지고 있는 거 생각으로 보여요. 네. 연산군의 저런 그 일들과 윤석열 정부를 저는 연결시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그게 지금 윤석열 정부하고 무슨 상관이냐. 네. 아니 윤석열 정부를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뭐 당연히 본인은 이제 야당 뭐 성향이니까. 네. 그러나 그거와 연산군 저런 문제를 지금 연관시켜서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에서 무슨 저런 스캔들이 나온 게 있나요? 뭐 그런 네. 것들을 보면 네. 정말 놀라운 상상력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계속 지금 여기저기 뭐 각종 유튜브나 인터넷 공간에서 지금 그 찾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선거 뭐 닷새 남았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또 뭐가 어디서 터져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과연 민주당이 견딜 수 있을까? 내지는 그 김준혁 후보 외에 다른 후보들도 굉장히 속으로는 우려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연산군 시대에 벌어졌다고 저희가 뭐 영화로도 여러 차례 아마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후궁도 수십 명이 되고 그런데 또 이제 그 이 대신들 또 그 부인들하고도 뭐 이런저런 얘기가 참 많았죠. 일부가 기록에 남아 있기도 한데 그런데 이제 이런 연산군을 윤석열 대통령하고 빗댔다는 것 이제 이런 부분이 크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성민 의원,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한때
어느 그 일부 유튜브에서 한 것과 이것 자체로도 부적절합니다만 이제 그랬던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후보로서 유세를 하고 다니는 건 좀 다른 차원 아닙니까? 사실 이 발언이 이제 본인은 뭐 역사학자로서 했던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여기에 이제 빗댄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사실은 좀 돈 없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서 과거에 특히 유튜브에서 했던 발언들이 이렇게까지 좀 논란을 연쇄적으로 일으키고 있어요. 뭐 이 네. 발언뿐만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발언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사실 지금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솔직히 뭐 대안도 없고 공천했다가 다시 다른 사람을 공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공천 취소라는 결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보가 좀 진정성 있게 제대로 사죄하고 과거 발언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라 이런 지침을 내린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뭐 설령 이렇게 해서 당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뒤에도 사실 이제 그동안 유튜브 활동을 해왔고 그러니까 여러 방송 활동을 해오셨던 분이다 보니까 네. 이 과거의 발언들이 계속해서 소환될 우려가 있다. 네. 그게 문제는 결국에 민주당 소속의 정치인의 발언으로 소개가 되다 보니까 당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고 그 부분을 묵과하기가 좀 어렵고 간과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뭐 지금은 본인이 사죄하면서 이 국면을 타개해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되고 나서도 이런 발언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발언들이 소환이 되고 또는 몰랐던 발언들이 재소환되는 경우가 생겼을 때 네. 그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요즘은 디지털 시대에서 어디에서 무슨 말을 하든 그 발언들과 기록이 썩지 않습니다. 지금의 문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풍화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지금 방송의 녹화도 앞으로 100년, 1000년 뒤에도 이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라는 점에서 사실은 우리가 특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마 김준혁 후보도 저 말을 했을 당시에는 지금의 이 시점을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양은경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저런 발언들 말이죠. 가령 윤석열 대통령 부부한테 빗댔다든지 이게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 안 됩니까? 이거는 사실 뭐 나중에 법적인 문제도 충분히 될 수가 있고 지금 이제 이 이슈가 어떻게 보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 이슈인 게 이거는 법적인 분석이 필요가 없는 이슈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대출이 불법 사기 대출인지 사기죄가 되는지 문서 위조죄가 되는지 그런 거를 저한테 뭐 자문을 구하고 물어보고 그런 게 좀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지금 이종근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이 수임이 불법인지 아닌지 법적으로 왜 문제가 되는지 이거를 따질 여지가 있는데 이런 이슈는 이 막말 그 자체로 그냥 헤드라인이 되고 해설이나 설명이 필요 없고 이 말을 갖다가 그대로 그냥 이거 이런 사람이구나 민주당 후보가 이런 말을 했구나 이렇게 바로 다가오는 이슈란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도 바로 받아들이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이슈고 기자들로서도 취재가 너무 쉬워요. 그냥 말 찾아내면 되거든요. 본인 반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따질 일도 없고 어떤 그런 이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준혁 후보가 지난 몇 년 동안 남긴 발언들이 지금 곳곳에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본인이 지워내기도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지금 그것을 보고 있고 오늘, 내일, 모레 글피 계속해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아마 본인 굉장히 괴롭고 불안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준혁 후보의 편파적 시각을 드러내는 정제되지 않은 말들 파낼수록 더 나온다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듣고 오시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6.25 전쟁 때 미국이 참전해서 우리나라를 구해줬다라고 하는 이 생각하고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대가 참전해서 조선을 구해줬다라고 하는 당시 서인들 생각하고 지금 친미 4대주의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의 내조자 이상의 역할 말고 그 고위 관료들이라든가 나머지 공직자의 아내들이 그 남편의 힘을 믿고 오히려 더 오버해서 설치는 일을 하지 않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 여사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자, 최 국장님, 저희인데 두 가지 얘기가 나와요. 하나는 6.25 전쟁을 임진왜란에 빗대고 미군을 명나라 군대에 빗댔다는 점이 하나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 부인이 뭐 장관들 부인을 어찌어찌 해서 그 내조의 어떤 총 지휘자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양쪽 다 부적절한 거 아닌가요?
6.25 전쟁에 참전한 16개국 유엔군이죠. 네. 유엔군은 그건 국제적으로 우리가 정말 그 두고두고 갚아야 할 빚입니다. 어찌 그렇습니다. 보면. 네. 자, 그런데 그걸 이제 뭐 친미 사대주의다 얘기하는 거는 뭐 제가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내조자의 역할 뭐 이런데 거기에 또 그 여성을 주로 설치는 뭐 이라는 표현을 써요. 네. 여기에 이제 여성 폄하적인 본인의 생각이 저는 녹아 있다고 봅니다. 네. 뿐만 아니고 자, 대통령 부인의 역할이 저런 거라는 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 부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 네. 그 뭐 장관 부인들 뭐 이런 사람들 아니 대통령 부인이 장관 부인보다 높다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네. 근데 거의 그런 개념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김준혁 후보의 저런 사고방식의 근저 이게 뭐 일종의 여성 폄하 뭐 이런 거를 밑에 잘하게 깔고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네, 대통령 부인이 고위 공직자 부인들을 모아놓고 설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일이 지금 우리 여사님이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설치지 않게 참 이 말도 자극적인 말이에요. 네, 그 말도 이상한 말이고요. 네, 지금 그러면 미국이 한국 전쟁이 터졌을 때 개입하지 않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네. 그리고 임진왜란 시절에 명나라가 들어오면 조선을 도와준 게 조선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 가지 물론 이순신 장군을 비롯한 의병의 활동도 있었지만 네. 명나라가 도와줘가지고 조선이 큰 도움을 받은 것 자체는 사실이거든요. 네. 한국 전쟁도 마찬가지고 실제로는 이 뭔가 역사학자라고 그러시는데 뭐 네. 역사를 어떻게 보시는 자체도 좀 의심스러운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리고 이게 더 큰 문제가 이번 총선이 자칫하면 김준혁 후보 검색 총선이 될 가능성이 생겨버렸어요. 이 검색하면 뭐가 또 나오고 검색하면 뭐가 또 나오면은 네. 우리나라의 특성 자체가 대한민국의 고유한 특성인데 초등학생도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초연결 사회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기도 하지만 이런 초연결 강국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이렇게 당 지도부가 진중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네. 가만히 있으면은 점점 뭔가 이게 더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적극적인 어떤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총선이 자칫 김준혁 총선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